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소비 활성화 등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증가했던 카드 사용액 추이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292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분기별 카드 승인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8.4%, 올해 1분기 11.5%로 두 자릿수 내외를 기록하다가 2분기 4.1%로 뚝 떨어진 뒤 3분기에는 2.4%까지 낮아졌습니다. 올해 10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면서 작년 10월 이후 1년간 이어진 수출 부진에서 일단은 벗어났습니다. 10월 달 수출액은 550억 9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 늘어났습니다.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달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국제 액화석유가스 LPG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액화석유가스 공급 가격이 3개월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SK가스는 11월 달 프로판과 부탄가스 공급 가격을 55원 인상합니다. 인상된 프로판과 부탄가스 공급 가격은 1,239원, 1,506원 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의약품 우수 규제기관으로 우리나라 의약품 당국을 처음으로 선정했습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HO는 지난달 현지 시간 26일 한국의 식약처와 스위스의 의약품청 그리고 싱가포르의 보건과학청 등 세 곳을 WHO 우수 규제기관 목록인 WLA에 등재했습니다. WHO가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 목록으로 등재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K방산, K원전, K건설 등 K브랜드 시리즈를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K브랜드의 원조가 있죠. 바로 K팝을 필두로 한 K컬처입니다. 기존의 한류를 넘어서서 내용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바로 K컬처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매력 국가의 슬로건 아래에서 K컬처를 핵심 과제 중심으로 두고자 합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매력, 그리고 그 경쟁력이 무엇인지 또 경제 효과와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컬처 그 경쟁력과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하셔서 문화체육 분야에 두루 섭렵하셨고 입법까지 아우르고 계신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의 문화 K컬처가 반도체, 자동차 못지않게 해외 시장을 휩쓸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한 경제 효과도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7월 달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류 열풍으로 유발된 경제 효과가 무려 37조 원에 달하고 고용 창출 인원은 1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K-팝으로 시작해서 여러 분야까지 K 브랜드, K 뭐 방산, K 원전 이런 식으로 K 브랜드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K컬처, 과연 K컬처로 인해서 파생된 어떤 경제적 효과 이런 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 경제인 인사이트에 그 문화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네네. 그만큼 이제 문화적 힘이 예.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K 방산, 뭐 K 경제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원조는 그 K-팝, K-한류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문화가 경제적 가치로 따지게 되는 데는 뭐 다른 어떤 분야의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네네. 분야인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콘텐츠 수출을 1억 불을 한다. 문화 콘텐츠 수출이 네. 1억 불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와 연관된 소비재 수출이 1억 8천만 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산업의 1.8 연관 배가 효과로 연관이 되는 해서 거죠. 다른 제품 그렇죠. 같은 시너지 효과가 것들이. 일어나는 예, 예. 거죠. 그리고 콘텐츠 수출을 1억 불을 하게 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그 5억 예. 1천억 불 정도가 나타나는 예. 5배 정도의 그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네. 또 1억 불을 수출을 하게 되면 무려 2,98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이 일자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죠. 네네. 이 많이 뭐 청년 실업률 얘기를 하고 일자리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네네. 없는 건데 지금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나 문화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네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5년 동안 그 35조 원 효과가 일어나고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서 그 이 고용되게 된 그 인력 수가 16만에 이른다고 예, 예. 하니까 그 어떤 분야보다도 그 부가가치가 높은 네.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카페 같은 데 가서 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질문을 해보면요. 왜 이렇게 높은 연봉도 많이 주는 직장도 의외로 꽤 있던데 험한 일자리겠죠, 상대적으로.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알바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더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젊은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자리가 따로 있다는 느낌을 그때마다 많이 받는데 지금 위원장님 네. 설명 들어보니까 제조업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K컬처로 인해서 제조업까지 같이 견인해 가면서 브랜드를 그렇습니다. 높이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K컬처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분야가 K컬처로 인해 가지고 함께 올라가는 것이 화장품 네네. 그리고 이제 음식 코로나 전에 엄청났죠. 이 화장품이나 이런 거. K푸드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런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좀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그 유럽의 모모한 화장품 네. 했는데 이제는 한국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K 콘텐츠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K 콘텐츠 수출에 대해서 아주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K 콘텐츠가 수출되는 그 액수나 량 이런 것들, 종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미 뭐 전략 산업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은 거고 네. 이미 전략 산업이 됐고 예, 예.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전제품 하면은 한국계 최고 아닙니까? 예, 예. 삼성, LG 네. 최고로 치는데 그 가전제품을 능가하고 있는 게 지금 컨텐츠 산업이란 말이에요. 네. 아, 예, 지금 저 자료 화면을 보니까 가전제품보다 그렇습니다. 훨씬 진짜 지금 많이 보면은 이렇게. 1등이 반도체고 2등이 자동차고 네네. 3등이 무선 통신기기인데 네. 쭉 내려가다가 13번째 컨텐츠 산업이 예, 예. 나타나고 있는데 그 2005년도예요. 예, 예. 근데 2022년도 가면은 네네. 컨텐츠 산업이 11번째로 뛰어오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아. 이미 우리나라의 그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 그 가전제품이라든가 또는 그 뭐에 배터리 2차 전지 예, 2차 배터리보다도 산업 더 쪽이라도 수출액이 그거보다 많다라고. 훨씬 더 지금 예, 높고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분야는 다 1차적으로 원료가 필요한 산업들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 일차적 원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게 굉장히 예, 많기 예. 때문에 일본이 뭐 그걸 갖고 그 문제를 삼거나 예, 중국이 예. 문제를 삼았을 소부장 경우에는 이런 걸로 예, 그래서 한참 늘상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데 이 컨텐츠 산업은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네, 네. 우리의 탤런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무궁무진하고 네, 네. 어떠한 방해 요소가 없다 네. 하는 게 강점입니다. 외적인 어떤 변수에 그렇습니다. 의해서 갑자기 뭐 수급에 예, 차질이 그렇습니다. 생긴다든지 이런 일은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네. 다른 나라가 어느 날 아침에 하루 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분야도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설명 말씀 주셨듯이 정말 굉장한 또 잠재력까지도 이렇게 발달했지만 또 더 큰 잠재력까지도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인이 우리 K컬처, K팝 등에 열광하는 어떤 비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벌써 한 12년이 됐어요. 네. 201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할 시절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과제였었는데 네. 전 세계를 제가 투어를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을 펼칠 때 그 나라마다 가서 우리 한국 문화원 관계자들이나 대사관의 관계자들을 만나면 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현지에서 K-팝이나 K-한류에 대한 붐이 대단하다. 그리고 유럽을 갔더니 그 유럽에서 네. K-팝 현지에서 콘서트를 한번 직접 라이브 콘서트를 한번 열어달라라고 네. 하는 게 모든 나라의 바람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다음에 그 당시 SM의 이수만 회장을 만나서 네. 이거 한번 그 나가서 콘서트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저희들 그 시장 조사를 안 해봤겠느냐고. 네. 근데 시장 조사 해본 결과 쉽지가 않습니다. 수지를 맞추기가. 근데 뭐 파리에서 제일 큰 극장이 7천 명 들어가는 극장인데 100유로씩 입장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한 번 가서 콘서트를 하는데 14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10억 정도, 한 4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발표하지 않았고 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을 하겠다 네. 해가지고는 이제 그 공연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티켓이 순식간에 다 팔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티켓을 못한 사람들이 플래시몹을 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는 세계 언론에 다 나게 됐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하시죠. 그랬더니 또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공연 티켓팅을 했더니만은 7분 만에 다 팔린 거예요. 네. 그 7천 장이. 네.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그 팬클럽들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K-팝을 알게 됐느냐라고 네. 했더니 먼저 시작을 한 사람들은 한국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네. 한국어를 쉽게 접하기 위해서 네. K-팝을 흥얼거리기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비디오로 보게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뭘 보냐 하면서 네. 보는데 칼무하고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다른 친구들은 K-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 강좌를 듣기 네. 시작을 하고 그래서 같이 동시에 이제 막 붐업이 일어났는데 네. 그 친구들 얘기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 K-팝하고 그냥 팝송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K-팝에는 도덕적인 것이 기반에 깔리고 있고 도덕적이군요. 그러니까 한국 전통의 유교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저희도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문화적 차이고 서양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 문화로 회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의 K-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정신 문화의 기저를 두고 이게 했던 부분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냥 화려하고 멋지고 뭐 새로운 어떤 뭐 춤이나 음악을 개발하고 이런 건 줄만 알았는데 정신적인 가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거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굉장한 저도 깜짝 사실은 놀랐어요. 기결인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 이렇게 생생한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니까 K컬처의 원조가 바로 이 자리에 계셨네요. 저희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서포트를 한 거죠. 네, 에피소드 아주 너무 생생하고 좋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각종 무역 수지에 있어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 변수도 고유가, 고금리, 뭐 고물가 굉장한 이제 여러 변수들도 많은 가운데에서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반도체에 버금가는 어떤 이런 우리나라 수출 효자 어떤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천병으로 이제 K컬처를 지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K-팝이 뜨고 동남아나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했어요. 저 오래가지 못한다. 네.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지속하고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몇몇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그 어떤 서양 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 그 대중문화들이 대세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전 세계에 내놓으란 콧대 높은 그 유명한 패션 브랜드들이 네. 한국에서 패션쇼라든가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콜라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어느 분야, 어떤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특별한 원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외국에서 1차 원료들을 다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되지만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디어와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가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궁무진하고 분명히 이 콘텐츠 산업이 그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그러한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줄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분야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11등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가전과 2차 전지까지 넘어서 11등까지 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는 날을 뭐 그게 지금 반도체는 양으로 하지만 이 투자 대비 효과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이미 반도체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너지 효과는 뭐 그거 비교가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주 산업이 콘텐츠 산업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명동, 강남역, 뭐 종로 할 것 없이 홍대 입구 할 것 없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시 코로나19 때 주춤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고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또 한편 거꾸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섬나라 이런 데서조차 우리나라 K-팝이라든지 K-컬처, 한류 관련해서 보면서 열광하고 우리말로 노래를 따라서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고 있으실 겁니다. K-컬처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K-컬처 덕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K-컬처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해외 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 한국인만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지난 5월 달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입학가 총회가 있었어요. 입학가 총회는 뭐냐면은 세계 각국의 저와 같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이는 서밋인데 3년마다 회의가 열려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도 전 세계의 80여 개국에서 한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5일 내내 회의를 했어요. 전 세계의 문화 예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창작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확장을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80여 개국, 400여 명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하고 면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5일 동안 무려 13개국하고 개별 면담을 하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인 그게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또는 아시아 제3세계국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 미국조차도 대화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한국이 가장 이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을 했고 이렇게까지 문화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지 비결이 뭐냐.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순수 파인아트 쪽, 순수 예술 쪽을 정부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늘상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지원 액수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모든 나라가 한국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수가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모든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심지어는 독일을 갔는데 독일의 문화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 문화적 파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대단하다는 거고요. 제가 뭐 요즘도 일주일에 한두 팀 정도를 외국 문화 관계자들을 만나요. 그거는 한국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문화 파워에 대해서 큰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하고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력의 현 주소입니다. 등잔 밑 틔워두어서 저희도 잘 몰랐는데 이제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어떤 문화 강국의 자부심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접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트에 1등을 했다, 무슨 영화제에서 1등을 했다, 뭐 이 정도니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중심 국가들 몇 나라들만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변방에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 대한민국이 그 중심부에 들어왔다는 걸 이 사람들은 놀랍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놀랄 정도로 자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는 게 대한민국 정도 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고는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지원, 정부 지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로 50주년이 됐어요. 50주년이 됐으면 50년 전이면 1973년 아닙니까? 197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대략. 한 500달러 밑에 되지 보통 않을까요? 500달러, 한 1000달러 정도 되지 않느냐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321불이에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321불이라고 하면은 자급자족 식량도 안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의 원조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고. 또 5.1 파동이 있는 그쯤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초등학교 막 졸업해서 중학교를 들어갈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급식을 외국 원조품인 강냉이죽, 강냉이고 옥수수빵 이런 걸 먹고 다녔거든요. 그랬던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돼가지고 원조를 주러 다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문화예술을 진흥을 하겠다고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고 또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그게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원조인데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축적이 돼가지고 오늘날 50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문화적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해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원, 한국문화원이 지금 35개 나라에 있죠. 그래서 그게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진기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것만 알려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어에 대한 열풍이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동시에도 한 18만 명 정도가 좌류화면에 봐요. 세종학당이 나오네요. 한국어 그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네네. 지금 현재 248군데 있습니다. 아하. 전 세계에. 네네. 그 1935년도 이게 이 앞으로 이제 350곳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네네. 지금 제가 이제 해외 나가면은 세종학당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게 제가 이제 장관 시절에 저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완비를 했는데 지금은 세종학당 누가 세우고 싶다 막 안 해줘요. 그건 질 문제도 있고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교사도 한국에서 직접 선발해서 교육해서 내보내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서 연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게 되니까 이제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쓰는 나라가 대단히 많고요. 심지어는 뭐 미국에서는 그 어느 대학에선가 그 세종대왕 동상을 세웠던 나라도 있어요. 지난번에 베트남에서도 정식으로 이제 2 외국어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 열풍이 대단하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한국 문화가 더 확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이 녹아진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K컬처가 하루아침에 누구의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국가적으로 또 민관이 같이 하면서 아주 뿌리 깊게 오면서 이렇게 쌓여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우리가 명칭 앞에 K자가 붙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들입니다. K방역에서부터 K라면, 심지어 K소주 등등 다양한 K브랜드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K컬처는 문화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 즉 소프트파워라고 하죠. 소프트파워로 불리며 남다른 그런 기제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요. 헐리우드 진출과 협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영화들의 또 드라마화까지 추진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K브랜드의 영역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또 K컬처의 힘은 과연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미치는지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K브랜드 영역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사우디 순방에서도 대화의 물꼬를 터나가는 데 있어서 K컬처가 단단히 한몫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프트 파워로서의 K컬처 힘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소프트 파워로서의 K컬처의 위력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US 뉴스에서 그 문화적 영향력 국가별로 따졌는데 대한민국이 7위에 올랐어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 이제 지금 우리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10위권, 11위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적 영향력은 세계 7위에 올랐다라는 것이 그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문화가 견인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큰 힘인데 그 이 문화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제가 단적인 예인데 제가 그때 장관 할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떨어졌던 지상 과업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거였었어요. 삼수만의 유치를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장들, 대사님들한테 그 나라의
그 IOC 위원이 있는 나라에서는 IOC 위원을 꼭 만나서 네네. 그분과 면담도 하고 또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일주일 네네. 단위로 보고를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스페인에는 여성 IOC 위원이 한 분이 있었는데 네. 스페인에서 보고는 거기는 X표다. 네네. X표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평가를 네. 내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예 몇 차례 만나자고 면담 요청이 면담 자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편이 아닌가 보다. 아하.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드리드에서 한국문화원을 개소를 해서 네. 제가 그 개소식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개소식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저는 이제 그 문화원장실에서 대사님하고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 소란해요. 네. 그러면 후다닥 직원이 뛰어들어오면 대사님한테 대사님 내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아닙니다. 네. 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만 우리 편이 아닌 줄 알았던 네. IOC 위원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일반적인 의례적인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분이 그 초청장을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비빔밥 유랑단이 있었는데 아하. 그 퍼포먼스도 같이 하고 끝까지 그 비빔밥까지 네. 비벼 같이 먹고 어허. 같이 대화를 하고 완전히 한국 팬인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그 대사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러한 공식적인 외교의 힘보다는 이러한 민간 외교적인 문화적인 이런 공공 네, 외교가 파워가 훨씬 큰 시대가 됐습니다. 예, 소프트 파워가 훨씬 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게 문화의 힘인 거죠. 네, 네. 문화의 힘은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도 네, 네. 전 정치에도 이게 굉장히 큰 네, 힘을 발휘할 거라고 예, 봐요. 예. 지금 정치가 네 편 내 편 갈라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네, 네. 이것을 순화시킬 수 있는 네, 것도 저는 네. 문화예술이라고 봐요. 네, 네. 문화예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보다 더 공감력을 네. 키워간다라고 하면 네, 네. 정치도 실종되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네, 네. 통합과 조율을 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 문화의 힘이 네, 네. 빨리 여의도에도 미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유치 예.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셔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서도 예. 보니까 K컬처가 엄청난 큰 보이지 않는 위력을 발하고 있더라고요. 네. 베트남 순방 때는 아까 이제 세종학당처럼 네. 해서 제2 외국어로 채택을 하기도 하고 또 각종 그 K푸드 관련해서 이제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외국의 어떤 그 관계자들을 K컬처에 동화되게 이렇게 만드는 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부산 엑스포의 유치에 있어서의 K컬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 경험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중점은 문화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올림픽이 열리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다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올림픽이 열리는 근 한 달에 가까운 기간 중에 한국을 찾은 IOC 위원이나 가족들이나 또는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경기장만 펴서 경기만 볼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온 김에 다른 문화적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싶고 할 텐데 어떤 체험을 할 거냐? 네. 내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걸 한국 가면 볼 수 있을까? 색다른 걸 볼 수 있을까? 이거를 인지를 시켜주면 저는 네.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실질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거기에 주안점을 뒀고 네네. 외국에서 IOC 위원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색다른 한국 문화를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사찰에서 그 대구 그 동화사에서 네. 그분들을 위한 만찬도 저희가 개최를 해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저는 부산 유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에서나 다 엑스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된 그 엑스포를 할 거냐. 네네.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싶은 거죠. 네네. 그러면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네. 그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어떻게 녹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한국 부산 엑스포를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산업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뭔가 문화가 결부가 돼가지고 네네. 색다른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새로운 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건가 네네.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네네. 저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유치위원회에서도 큰 예. 축으로 문화 엑스포를 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어느 특정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그 선도 산업이 주변에 관련된 연관 산업들을 견인하면서 끌고 가면서 전후방 연관 효과로 다른 산업까지 더 발달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최근에 김치, 라면, 김밥, 치킨까지 K컬처에 이어서 K푸드 인기가 엄청납니다. 특히 미국에서 김치 판매량이 전 세계 김치 수출액의 4분의 1이 미국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미국에서 지정할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K푸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K푸드까지 이제 K컬처의 영향으로 인기가 높아지는데요. 그런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비빔밥이라는 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하다고 봐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기생충이라든지 기생충에서 뭐 짜파게티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짜파구리. 짜파구리가 그 짜파게티로 이름이 나오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아주 핫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 더불어 가지고 라면 먹는 모습, 이 드라마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또는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식문화들이 그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그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네네. 요즘에는 이제 체험 문화가 체험 관광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과거에는 그런 간접 경험을 하지 못했던 한식, 그 특히 이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 때문에 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영화를 통해서 주인공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단순하게 한국의 그 전통적인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음식이 됐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해외를 나가가지고 가서 그 음식거리라든지 그 문화의 거리라든지 가서 보면 음식 판매하는 데가 쭉 이제 거리 음식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줄 서 있는 데는 딱 가서 보면 뭘 것 같아요? 떡볶이. 떡볶이를 판매하는 데는 다 줄을 서더라고. 옛날에는 한국 떡을 서양 사람이 잘 안 먹었어요. 그렇죠. 찌그덕 한다고 이렇게 쩍쩍 입에 달라붙는다 그래서 안 먹었는데 또 맵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디에서 연유가 됐는지 이제는 그게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이 문화적 힘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콘텐츠 산업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뭐 다른 산업에서 유발유가는 1.8배나 되니까 엄청난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듯이 코로나19 때 주춤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K컬처의 여파로 이제 대한민국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악을 비롯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뷰티, 음식, 언어까지 K컬처에 대한 호기심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방문해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여행상의 니즈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K컬처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관광, 쇼핑, 패션 등의 연관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해서 K관광의 부흥을 2027년까지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K컬처와 관광을 앞으로 융합하는 것이 큰 숙제일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K컬처와 관광을 어떻게 융합하고 믹싱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K컬처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고자 오는 사람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K컬처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제가 다녀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가 또는 이제 볼거리라든가 그런 인프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지역 가면 그 지역에만 가서 볼 수 있는 특정한 음식이나 또 볼거리라든지 또는 살거리라든지 놀거리라든지 이게 저는 구별이 안 된다고 봐요. 어디 가나 똑같은 음식, 어디 가나 똑같은 놀이, 어디 가나 똑같은 뭐 볼거리.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에서 케이블카가 돈 벌었다니까 너도 나도 케이블카 네. 내고 네. 어디가 출렁다리가 네. 인기 있다니까 과잉이 너도 나도 다 돼버렸죠. 출렁다리를 네. 내고 이 정도의 상상력을 가지고는 저는 외국 그 관광객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서 열광하는 그 충성도를 네, 우리 네. 거화하기 어렵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관광의 패턴이 바뀌었죠. 네, 체험 관광으로 많이 바뀌었고 옛날 같이 그냥 쭉 둘러보고 그런 관광은 하지 않죠. 네, 네. 쭉 둘러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다 보았기 때문에 네, 네. 온라인상에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데에 나왔던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들이 즐겨 먹는 것 나도 네. 가서 체험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찾아내는 것 네, 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관광 정책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짚어주셨듯이 정부 주도하에서 어떤 이런 관광산업 진흥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급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행 트렌드. 뭐 TV 방송만 봐도 네. 여러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여행 프로 이런 것만 봐도 정말 트렌드가 많이 관광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제대로 못 쫓아간다는 비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어떤 튀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게 좀 약하다는 지적도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장관할 시절인데 그때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을 네. 때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나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그 선호도가 높고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를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불편했다는 게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음식 맛이 아니라 양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홍콩에 식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네, 네. 근데 70대이신 음식 평론가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을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국을 투어를 하게 하고 맛집들을 투어를 하게 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를 네. 한번 찾아보고 우리 전통 음식 중에서.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전국을 투어를 하고 골라와서 쫙 나열을 해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기 어렵다라고 하는 예, 예. 홍어. 홍어. 예. 중국인들이 그걸 좋아하던 거예요? 홍어, 예, 홍어를 골라놓은 거예요. 어허. 그 삭힌 홍어를. 예, 예. 아니 이걸 굉장히 어떻게 의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도 네네. 먹기 어려울 텐데. 네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는 썩은 달걀을 먹지 않냐. 아하. 네. 어? 중국 사람 좋아한다 이거예요. 네. 예, 그런 제가 그러니까 우리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사도 참 치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것이 네. 가장 세계인들이 열광할 수 있는 음식이 네, 네. 될 수 있다. 네. 다른 음식은 다른 나라에서 다 먹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 이제 이렇게 전 세계인이 지금 네. 열광을 하고 K컬처가 다른 분야까지 이렇게 발달되게 같이 끌고 가고 있는데 네.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 연예인 톱스타들이 마약 스캔들 이런 것들로 해서 전 세계로 이미 이제 명성이 드높은 그런 톱스타들인데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마약 스캔들 이런 걸로 뭐 수사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면들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서 전 세계 어떤 K컬처, 한류 이런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걱정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화 제작한 거라든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그 가뜩이나 영화 산업이 요즘에 이제 OTT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무려 940억 정도가 손실이 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들이 개봉도 못하고 사장이 되는 네. 이런 현상들이 네, 벌어지는 네. 거죠. 예.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연예인들은 말 그대로 공인입니다. 예, 예. 참 그래서 그 몸가짐, 그 어떤 자세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어떤 분위기 네.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연관 효과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예인분들이 톱스타들이 광고했던 제품 같은 것도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도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미치죠. 그래서 네. 당장 그런 그 광고들은 다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기업도 손해고 그 모델을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또 다시 살아나겠지만 네. 일시적이나마 나쁜 이미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가 갖지 못한 도덕성 그리고 그런 효에 대한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나 또는 영화나 또는 케이팝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너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네. 네.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는 K컬처의 그 위력과 또 연관 산업까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힘들 또 앞으로 더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현장의 에피소드까지 곁들여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K컬처를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그리고 민간 각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부의 노력 또 민간에 바라고 싶은 것도 위원장님의 어떤 소신 이런 부분 편안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 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과거에 50년 전에 1973년도에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서 문화재도 다뤘고 영화도 다뤘고 각종 콘텐츠를 다 다뤘어요. 그 뒤에 우리나라 문화 그 전반이 커지게 되니까 네. 영화는 영진위로, 콘텐츠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갖고 기관들이 나눠졌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 아트만 네. 그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콘텐츠 산업의 기반은 순수 예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기초 예술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이 커지지 않으면 문화 콘텐츠 산업도 커질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이것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지만 콘텐츠 산업들도 그 가지를 뻗게 되고 거기에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상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거는 과실만 따먹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네, 네. 당장 눈에 보는 결과물에만 집착을 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순수예술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어느 날 그 과실들이 그 나무가 그 부실해져 가지고 과실을 맺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저는 우려를 요즘 가져요. 네. 한 예로 보면 콘텐츠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쪽에 지원하는 예산은 무려 1조 4천억, 7천억 정도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순수예술 쪽에 지원하는 액수는 1,300억? 이 정도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콘텐츠 산업 중 산업이에요. 예. 그건 돈이 되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반만 만들어주면 그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순수예술은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자체가 네. 반복해서 그러니까 카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똑같은 거를 다량으로 생산하면 예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의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정부 예산만 갖고 네.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후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정부 예산보다는 사회적 후원을 가지고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게 제가 바란다라고 하면은 순수예술 쪽에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 네. 지금 한 1,300억 정도 하면 1,000억 정도만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2배가 되게 되면 그 어떤 숨통을 틀 수가 있다라고 네. 보고요. 또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술의 그 유발효과, 네. 그 부가가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걸 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산업 쪽에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익을 이 순수예술 쪽에 투자를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ESG 사업의 일환으로 네. 사회적 공헌을 하거나 할 때에 경제적인 이게 문화계에 네. 후원도 해주고 네. 또 일반 국민들도
십시일반으로 후원할 수 있는 네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네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수 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 아예 아티스트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관련 업에 종사하는 그 후배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이라든지 고용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어려워요. 시달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네.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예.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세계인이 열광하는 K컬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현실 또 우리의 강점, 비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병국 위원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월 달 FOMC가 열립니다. 금리 동결은 확실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도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11월 FOMC 결과와 글로벌 시장의 영향 그리고 11월과 연말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 전망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